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양안에서 전쟁이 나거나 말거나 그게 우리나라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양안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나라는 참전하지 않도록 입법하겠다라고 했었고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이 상황이 어떻겠어요? 이거 봐라. 여차하면 윤석열 정부가 몰락하고 새로이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는데 민주당 정부는 미국, 일본하고 기회를 같이 안 할 가능성이 있네? 이거 괜찮은데?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흥미진진한 거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중국 이야기 설명해드리고 있는 이철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미 대선은 전 세계가 다 주목하는 그런 대선이죠. 그리고 그동안 미국 미디어들이 워낙에 민주당 유리하게 보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 게 좀 의외처럼 여겨지는 그런 면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야말로 다음 대통령의 성향에 따라서 미중 관계가 결정이 되니까 정말로 그 긴장을 가지고 그렇게 쳐다봤고 또 대비도 이제 많이 해왔죠. 중국에서는 예를 들어 트럼프를 선호하는가 아니면 바이든이나 해리스를 선호하는가 이런 질문도 많이 받고요. 그런데 이제 중국의 입장은 둘 다 똑같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되든 미국은 중국에게 결코 더 좋아지는 조건을 제시할 것 같지 않고 더 제재나 기술적 무역 압박을 더 할 것 같다 였기 때문에 사실 누가 되는가는 그렇게 관심이 없고 다만 양쪽 진영에서 대중 정책을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꺼내놓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았죠. 트럼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관세 장벽은 사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얘기하듯이 60% 이런 숫자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죠. 하지만 이제 중국도 그동안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한국 분들이 생각하기에 트럼프가 주는 인상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바이든이 중국에 대해서 제재해온 거는 그렇게 크게 안 한 것처럼 느끼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시절에 당했던 압박보다는 바이든 시절에 당한 압박이 훨씬 더 강력했고 그리고 오히려 트럼프식의 압박이 오면 어쩌면 바이든 시절보다는 자기들한테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경향마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식의 압박은 큰 소리를 뻥 치죠. 관세 60%. 그러면 이제 중국 측에서 내가 이렇게 사줄게. 식량 사줄게. 뭐 사줄게. 그러면 되지 않겠어? 말하자면 이런 식의 내고도 되고 딜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를 만족시켜주는 방법을 중국 쪽에서 제시할 수도 있고 이제 그랬었죠. 근데 바이든 시절은 안 그랬죠. 바이든 시절은 잘 세밀하게 만들어진 그런 규제를 거미줄처럼 옥조오는 그런 스타일이었고 특히 트럼프 시절에는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았던 기술 제재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너무나 엄격히 정밀하게 조준해서 계속해서 압박해왔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바이든식의 기술 제재는 정말 심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전략적 의미가 뭐냐면 트럼프식의 무역 제재는 중국의 오늘을 제재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만든 제품에 대해서 제재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바이든식의 기술 제재는 중국의 미래를 없애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 도상에 있는 중국, 그리고 발전의 속도가 빠른 중국 입장에서는 바이든 쪽이 훨씬 더 안 좋았죠. 바이든 행정부 내내 거의 한두 달에 한 건씩 제재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게 별로 신경을 쓰는 그런 뉴스가 아니다 보니까 뭐 제재했는데? 이런 질문이 성립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그동안 했던 수많은 제재 중에 뭘 얘기를 해야 될까? 이런 상황이 이제 오게 돼요. 대표적인 거는 이제 반도체에 대한 제재죠. 반도체를 만드는 설비도 이제 못 들어가게 했고 반도체를 만드는 재료도 못 들어가게 했고 반도체를 설계하는 소프트웨어도 사용 못하게 했고 반도체를
다 만들어 놓은 것도 하이엔드 반도체는 중국에 판매도 못하게 했고 그러면서 조직에 대한 제재도 같이 했죠. 중국의 요 회사하고는 거래하면 안 돼. 중국의 요 대학하고는 거래하면 안 돼. 중국의 요 기관하고는 거래하면 안 돼. 중국의 데이터를 주면 안 돼. 이렇게 계속해 왔으니까요. 지금 중국은 아주 답답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형편이죠. 현재 미국의 정계는 민주공화 양당 모두 중국은 몹시 패줘야 된다. 이제 이런 그 스탠스란 말이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까지 해왔던 제재를 늦추는 일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뭔가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내려가진 않을 것이다. 다만 어느 정책을 얼마만큼 더 꺼내놓을 것이냐.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질문이 될 텐데 당장은 60% 관세 외에 내놓은 건 없죠. 그건 아마 그 내각이 이제 완전히 정리가 돼야 구체적인 조치가 계속해서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 2기가 되면서 1기 때보다는 신속하고 정교한 것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정교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기 때하고 환경이 많이 달라요. 우선 1기 때는 그 의회가 민주당이 다수였어요. 근데 지금은 상원 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예요. 그리고 심지어 대법원 판사도 친공화당 판사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정치계에서는 모두 트럼프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상황에 가깝다 이거고요. 두 번째로는 트럼프가 지난번 임기에서 하고 싶었던 많은 것들이 자기 사람들의 내부 반대가 많았어요. 그래서 장관들이 반대하고 참모들이 반대하고 공무원들이 반대하고 군인들이 반대하고 뭐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임명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트럼프에게 절대 충성할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이 대부분 트럼프보다 더 과격해요. 그리고 트럼프가 굉장히 지난번 그 정부 때 좀 환멸을 느꼈달까 하는 것이 자기 내각에 있는 사람인데 자기 정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 정치할 사람은 안 뽑는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을 사람만 뽑는다. 그리고 상원, 하원 다 공화당이 많고 대법원까지 공화당이 많으니까 지금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1.0 행정부 시기에도 우리가 잘 의식은 못하지만 트럼프가 공약을 많이 구현했다고 그래요. 그 어느 대통령보다 더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까지 막 큰소리 쳤던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그 선거용으로 그냥 과장해서 한 소리가 아니고 상당한 다수가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트럼프 2.0 시대에 대비해 어떤 전략을 취할까요? 뭐 전 세계가 모두 의문을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과연 트럼프 2.0에서 중국에 대해서 취할 여러 가지 수단과 압박에 중국이 잘 대처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겠느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아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를 지나면서 중국이 엄청나게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그 산업 구조나 경제 구조도 지금 개편을 하고 있고 그다음 세계 무역에 대한 부분도 이제 개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큰 그 근본적인 변화를 좀 말씀드리면 중국이 자발적으로 대외 경제 부분을 줄여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통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중국이 계속해서 수출을 많이 해. 게다가 저가 덤핑을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중국이 아주 모든 시장을 다 휩쓸어 버리려고 하는구만. 이라는 우리가 인상을 받아요. 이제 그건 사실이에요. 중국의 수출이 계속 늘어나고 세계 경제에 있어 영향이 늘어가는 사실인데 정작 중국 공산당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1997년에 IMF 사태를 겪고 2008년에 그 리만 브라더스 사태를 겪어보니까 아니 이거 해외에서 자본주의 시장이 한번 출렁이면 사회주의 국가인 우리가 충격을 먹고 그것도 보통 충격이 아니라 너무 엄청 큰 충격을 받아. 이건 문제가 있어. 게다가 우린 여차하면은 양안 전쟁도 하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면 서방 세계에서 경제 제재도 할 수가 있는데 만일에 우리가 대외 경제에 많이 종속이 돼 있으면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 큰일 나겠네라고 생각을 해서 한 10여 년 이상 대외 경제 비중을 줄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높았을 때 대외 경제 비중이 70%가 넘던 것을 38% 수준까지 낮췄고, 그러니까 수출 액수는 커가지고 있지만 대외 경제 의존도는 줄어들고 있었던 거고, 대외 경제 의존도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내수 비중이 그만큼 커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중국이 어려워지니까 다들 내수 진작을 해야 돼, 내수 진작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중국이 내수 진작을 안 하고 있었냐? 아니에요. 이렇게 엄청나게 해오고 있었어요. 예,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시장에서도 미국의 비중을 계속 줄여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중국의 수출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20%도 안 돼요. 그리고 계속 더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난 너희 거 수입 안 할 거야 그래도 충격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러면 미국에서 안 사주는 부분을 또 어디서 다른 데서 벌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RCEP라든가 CPTPP 같은 지역 블록 경제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또 브릭스 같은 글로벌 사우스 시장을 또 개척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당장 뭘 특별히 어떤 뾰족한 대책을 내놓는다기보다는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거시경제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준비를 해왔고, 이제 트럼프 2.0에서 구체적으로 관세 60% 이런 식으로 카드를 던지면 이제 중국 팀이, 팀 차이나가 그러면 자기네들 논리, 자기네들이 준비했던 분석에 의해서 대안을 내놓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대비를 중국이 몇 년 동안 계속해 오고 있었고, 또 미국도 몇 년 동안 계속해 오고 있었어요. 중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뭘 하고 있었죠?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게다가 요즘은 거의 정부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 상황이잖아요. 이러고 다시 몇 달 가고 1년 가고 그러면 우리 큰일 날 것 같아요. 미국하고 사이가 나빠진다고 해서 세계 경제에서 고립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출 시장에서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미만으로 줄어들었는데, 그게 만약 10% 미만으로 줄어들면 그러면 중국이 미국 아닌 다른 전 세계 국가들과의 교역을 더 많이 하게 됐다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 중국은 완전히 쌌다를 내리고 고립됐구나라고 봐야 되는지. 우리는 은연중에 미국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쪼그라들고 고립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이 꼭 정확하지는 않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물론 그렇다고 해도 미국만한 시장이 없죠. 예.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는, 미국은 돈도 있고 기술력도 좋기 때문에 미국에 팔 수 있는 제품은 기술도 좋고 가격도 좋고 가격이 좀 높아도 되고. 그런데 만일 중국이 미국 시장이 없기 때문에 아프리카, 중동 이런 데 가서 물건을 팔아야 되면, 그러면 고부가 가치 제품을 팔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면 이게 중국 쪽에서 바라볼 때는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이 절대 아닌 거죠. 그런 차이가 있죠.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협상 방식이 가져올 미중 관계에 변수가 있을까요? 크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그 방식이라는 거가 일단 대포를 한번 쏘고, 그다음 나를 어떻게 만족시켜 줄 것인지 한번 얘기해 봐. 이제 이런 방식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그 대통령들과는 달리 여러 가지 윤리, 논리, 분석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예, 무슨 이론적인 거 다 필요 없고 돈 내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는 뭔가 대안을 제시하기가 힘들어요. "당신 그러면 안 돼."라는 얘기하기도 힘들고요. 하지만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그런 방식이 다른 나라 정부에 비해서 비교적 익숙해요. 예, 그런 거친 그 요구나 거친 그 방식에 대해서 보다 더 잘 대응한다. 그래서
중국이 트럼프 방식에 따라서 막 흔들리거나 이제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만일에 지금 중국이 경제가 튼튼하고 문제가 없고 우길승천하는 상태면 트럼프가 어떤 제재나 압박을 해 오더라도 부딪히는 방향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자국 경제가 지금 많이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고민이 이제 많은 거죠. 미중 간 긴장 속에서 중국은 대만 문제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나요? 중국이 타이완을 통일하고자 하는 것에는 저는 전혀 의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1년 중에 200일이 넘는 날 동안 중국이 항공기라든가 군함을 타이완 근처로 보내고 있고, 이번 주에도 대규모 군함과 그 항공기를 보냈단 말이죠. 이번에는 그 특히 군함이 한 40척, 50척, 여기에 그 해경의 순양함 같은 배가 한 30척 해서 거의 뭐 100여 척이 지금 타이완 근처 해역을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타이완에 대해서 무력 공격할 그런 의도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아무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내릴 거라고 생각 안 했잖아요. 나오잖아요. 지금 그 양안 전쟁의 발발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그 낮게 평가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텐데, 결코 그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 된다. 그리고 중국이 타이완을 통일하고자 하는 그 의지에 대해서는 일단 타이완 사람들이 의심을 안 하고, 미국인들도 의심을 안 하고, 일본인들도 의심을 안 해요. 의심을 많이 하는 게 우리 한국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우리 북한과의 대치 상황 때문에 이미 익숙해져 버려서 그까짓 거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근데 결코 그 가벼운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999년 말에 대만 통일에 대한 기본 방침을 정한 후에 지금 25년간에 걸쳐서 그 준비를 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준비? 요런 준비. 이렇게 대답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이 얘기가 수면에 떠오르지 않은 거는 그동안에는 아직 가시권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 자꾸 양안 관계가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볼 때 가시권 내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일단 타이완 입장에서는 독자적인 해결이 불가능하죠. 워낙 그 국방력 차이가 크고 영향력 차이가 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고, 그게 지금 타이완의 이 문제예요. 그럼 미국의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부심을 하고 있는데,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힘이 있고 아직 국력이 중국보다 훨씬 더 세고 군사력도 중국보다 훨씬 더 세고, 그러니까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 라고들 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모두 중국을 억제해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과정에서 이제 가장 듣기 거북한 표현이지만 똥줄이 탄다고 할까? 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미군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인민해방군은 계속해서 군함도 찍어내고 탱크도 찍어내고 스텔스 전투기도 찍어내고 전략 폭격기도 찍어내고 계속 신무기도 개발하고 이러고 있는데, 미국은 뭐 좀 하나 하려고 그러면 이번에도 그 신형 폭격기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굉장히 좋은데 최첨단이고 엄청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언제 나올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기존 군함을 정비를 하려고 했더니 정비에도 뭐 몇 년씩 걸리고, 새 군함 만들려고 그랬더니 그것도 언제 나올지 모르고, 이 상황에 지금 미군은 답답한 거죠. 그래서 미군은 그 두 가지를 다 추진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중장기적으로 중국을 군사적으로 완전히 압도할 수 있을 만한 군사력을 만들어가는 것이 한 축이고, 그다음에 하나는 단기적으로는 중국이 도발하면 차라리 빨리 싸우는 게 나을 것 같다. 중국 쪽 힘이 더 커지기 전에. 그래 보여요. 중국의 옛날에 국민당과 공산당이 소위 국공내전을 벌일 때 압도적인 병력을 가지고 있던 국민당 부대한테 쫓겨서 공산당 부대가 소위 연안장정이라는 걸 했죠. 그렇게 해서 쫓기고 도망가서
연안에 도착했을 때 뭐 한 2천여 명 정도 남았다고 그래요. 그 촌에 한 2천 명 있는 거. 그거 뭐 별거 아니니까 놔둔 결과 지금 중국 대륙을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죠. 지금 그 타이완이라는 섬과 타이완이 보여주고 있는 번영, 타이완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 이것은 중국 입장에서 볼 땐 신복지환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은 일당 전제 국가이기 때문에 매사 모든 일을 중장기적으로 생각합니다. 21세기가 끝났을 때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딛고 통일이 된 중국과, 그래 니들끼리는 니들끼리 살아봐, 그리고 나도 놔둔 중국하고를 바라봤을 때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중국의 최고 지도자라면 어느 쪽을 선택할 것 같습니까? 중국은 왜 타이완을 합병하려고 합니까? 힘들게, 돈도 들게, 경제적 피해도 있을 텐데, 라는 거는 이제 그 우리식 사고방식이고요. 중국 사람한테 물어보면 안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 이렇게 대답할걸요. 대만 반도체 기업인 TSMC의 전략적 중요성은 미중 갈등 속에서 어떤 의미인가요? 만일에 중국이 대만을 완전히 점령해서 통합을 하고, 그래서 TSMC 공장이 이제 중국 영토 안에서 중국의 완전한 통제를 받는다면 거기서 생산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생산에 사용되는 모든 소프트웨어, 모든 설비, 대부분의 자재가 이제 서방 제품이고, 예를 들어서 설비 같은 경우도 패스코드 안 넣어주면 다 그 사용 불능이 되는데, 그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역설적으로 얘기해서 중국이 미국한테 이럴 거예요. TSMC 주면 그럼 우리가 대만 가져가도 돼? 그럼 줄게. 가져가 TSMC. 난 뭐 별로 상관없어. 그럴걸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압박에 대응해 협력을 강화한다는 관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러시아와 중국이 전략적으로 동보하고 있는 것은 뭐 사실이겠죠.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데, 이로 인해서 그 필요한 많은 물자들을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어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의 지원이 절실하죠. 반면에 이제 중국은 서방으로부터의 경제 제재를 대비해서 공급망을 안전한 공급망을 으로 이렇게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전략 물자가 에너지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석유와 가스, 특히 가스를 러시아로부터 공급을 받음으로써 러시아와 중국은 국경을 맞이하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그 제3국이 개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도 아주 국가 안보상으로는 이제 큰 도움을 받고 있죠. 그리고 아마 거기까지일 거예요. 경제적으로 더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여지는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산업 구조는 에너지를 빼고 나면 사실 중국이 필요로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많은 물자들이 자국 내에서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가져와야 되는데, 바깥에서 지금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설사 서방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딱 붙어 있는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없는 것 없이 다 만드는, 그것도 아주 싼 값으로 만드는 그런 데가 있는데 왜 거기서 수입을 하지 않겠어요? 단지 그거를 중국에서 많이 사온다고 해서 중국이 특별히 좋고 예뻐서 거기서 많이 사오느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아요? 미국에서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미국 군대에 대한 청문회 같은 거 할 때 보면 자주 등장하는 문제가, 중국과 러시아가 동맹을 맺고 미국과 전쟁을 할 경우에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미군의 대답은 여태까지 다 똑같습니다.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면 미국이 이긴다. 러시아하고 미국이 싸우면 미국이 이긴다. 러시아와 중국이 동맹을 맺고 같이 붙으면 잘 모르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러시아와 중국의 동맹 가능성에, 군사적 동맹 가능성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씁니다. 그리고 아직 러시아가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 한은
지금 뭐 다른 전쟁을 할 그런 여력이 없죠. 대만 문제에서 한국도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우리에겐 어떤 준비와 전략이 필요할까요? 만일에 프랑스가 똑같은 입장에 있다면 프랑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 나라를 바꿔서 영국이 이런 입장에 있다면 영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이 경제 규모도 지금 말씀드린 영국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수준이 됐어요. 군사력 수준은 그 국가들보다 더 강한 국가가 됐죠. 문화적으로도 K-팝, K-컬처가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국제 외교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상황 이야기가 흘러가면 갑자기 우글쭈글한 약소 국가의 이야기들을 다 해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우리 어쩌면 좋아? 그거 1960년도에는 그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2024년에 와서 한국이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오그라진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도움이 되고 취해야 되는 국가 전략이 뭐고 우리가 어떤 지정학적 스탠스를 가져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뭐고 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라고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미국이 이러면 큰일 나는데 중국이 저러면 큰일 나는데 이제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미 시작된 전쟁이라는 책에서 이제 제 의견을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약소 국가의 입장에서 수동적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동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을 생각해야 방법이 나온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북한을 공격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그러면 중국이 그럼 너희들끼리 싸워. 나하고는 상관이 없네? 라고 할까요? 그러면 중국이 한반도에서 난 전쟁에 참전을 해야 될까요? 중국 입장에서. 만일에 참전을 한다면 한국 전쟁에 참전하면서 동시에 타이완을 공격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가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야 무슨 방법이 생기지 약소국의 입장에서 걱정하는 소리만 하면 방법이라는 게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죠. 우리가 꼭 북한을 공격한다는 게 아니라 근데 북한하고는 거의 언제 싸워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국면이다 보니 우리가 중국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중국, 만일에 타이완을 공격하면 우리 북한 공격해 버릴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중국이 고민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능동적으로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한국의 계엄 사태를 중국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중국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관심이 많습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워낙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이 중국의 인권 이런 얘기를 많이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항상 왜 남의 나라 내정에 간섭하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를 하려니까 다른 나라에 대해서 내정에 대해서 중국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상황에 대해서도 중국은 한국의 내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상황과 비교했을 때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보도도 되고 있고 전문가들 평론도 나오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윤석열 정부의 경우에는 중국 입장에서 볼 때 의문점이 없는 정부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지정학적인 입장이 미국, 일본하게 딱 붙어서 똑같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특별히 알고 싶은 게 없어요. 미국, 일본이 가는 대로 따라갈 거니까. 그래서 불확실성 제로. 그런데 미일을 따라간다는 건 미국이나 일본이 주도하는 한미일 군사 동맹에 가까운 형태로 간다는 거고 그것은 여차할 경우에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으로 충돌한다면 한국은 미국 편에서 중국군에게 총을 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잠재적 적군이죠. 그런데 이번 상황으로 인해서 반대당인 민주당이 차기 집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예요. 그럼 민주당은 어떤 입장이냐? 그래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양안에서 전쟁이 나거나 말거나 그게 우리나라랑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양안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나라는 참전하지 않도록 입법하겠다 라고 했었고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이 상황이 어떻겠어요? 야, 이거 봐라. 여차하면 윤석열 정부가 이제 몰락하고 새로이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는데 민주당 정부는 미국, 일본하고 기회를 같이 안 할 가능성이 있네? 이거 괜찮은데? 이제 요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흥미진진한 거죠. 그래서 열심히 매일매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인제 정부나 이런 데서는 당연히 그런 뜻에서 인제 관심이 있는 거고, 일반인들은 너무 재밌는 거죠. 대통령 담화 중 중국 간첩 언급을 중국에서 불쾌해했는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그 반응이 이제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부정적인 그 반응을 했지만, 잘 읽어 보면 아주 재미있게 반응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요. "중국은 한국의 내정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데 한국은 왜 중국하고 관계도 없는 일을 엮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가?"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난 내정 간섭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먼저 한 거고, 그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중국은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한국에 가 있는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현지의 법률과 의무를 잘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다. 가로 열고, 너희도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오면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니? 가로 닫고. 그죠?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중국 사람들이 와 가지고 말이야 뭐 국정원을 촬영하고 말이지 막 이런 얘기한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목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일부 중국인들이, 중국인들의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그런 의혹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설령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은 어떤 개인이 한 일이고, 중국 정부와는 관계가 없다는 뜻인 거고, 그래서 최후로 이제 이 말을 끝내는 건 이제 "한국, 중국은 필요 없이 문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좋은 관계를 깨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완곡하게 한국 정부가 중국을 무슨 스파이 활동한 것처럼 얘기한 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지만, 한국 정부에 대해서 자신들의 정부와는 관계가 없으며, 또 이 상황을 정부 대 정부 간의 관계가 아니라 일부 중국인의 일탈, 파일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일부 중국 개인의 일탈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잘 넘어가고 싶은 겁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반중 감정이 강화되고 있는데 중국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중국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실제로 대부분의 중국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로 많이 들은 게, 중국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뭐 옛날 일이긴 하지만 했어요. "평생 어딘가 가보고 싶은 데가 있다면 그곳은 어디입니까?" 1 등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1 등이 베이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리스 가보고 싶어." 뭐 이런 얘기하겠지만, 중국 사람들의 세계관에서는 99.9%가 중국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베이징을 못 가봤어. 우리의 수도." 이런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14억 중국 인구 중에 베이징에 안 사는 사람들이 14억 가까이 있겠죠. 근데 그중에 한 번도 베이징에 못 가봤으면 베이징을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일단 외국 자체에 대해서 별로 큰 관심이 없어요. 외국에서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대부분의 중국 사람들이 외국에 갔을 때 해당 국가에서 요즘 중국을 좋게 생각하는 나라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반응을 받으면 대부분 놀랍니다. '왜 저러지? 왜 우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이상한 사람들이네?'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 개인은 '나 한국에 뭐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이러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인제 중국이 타이완 통일을 그런 방침을 결정한 후에 곧바로 타이완을 공격하면 미국이 개입할 거라는 건 너무나 자명했던 거죠.
그러면 미국과 무력 충돌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을 가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만일에 20 몇 년 전에 중국 사람들 보고 "야 우리 미국하고 한판 뜰까?" 그러면 다들 "에이 택도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차할 경우 전쟁을 해야 된다고 지도부가 생각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북한을 한번 공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북한의 군사력이 너무나 강한 거야. 압도적으로 강해. 그럼 우리가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뭐 이럴 거 아니겠어요? 거꾸로 김정은이 인민군들한테 "야 남한을 공격해. 전면 공격이다." 뭐 이랬을 때 택도 없다고 생각하면 그게 전쟁이 되겠냐고요. 그런데 중국 지도부는 그런 상황, 여차하면 전쟁을 할 수도 있는, 그래서 그때 이겨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가 미국하고 싸워도 이길 수 있다. 그까짓 것들. "야 뭐 덤빌 테면 덤벼보라고 그래. 우리 힘 강해. 우린 큰 나라야. 중국몽."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의도적으로 중국 정부가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중국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이 민족 정신을 고양하고 우리가 엄청나게 이제 컸고 우리가 이제 강국이고 우리가 전 세계로 진출할 거고 이런 분위기를 불어넣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미국하고 이제 붙어야 되겠어.' 그랬을 때 이 중국인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주변국 중에 굉장히 중국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하고 한국이에요. 설문조사 결과가 87% 뭐 이런 식으로 반중 감정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일본, 한국, 미국은 여차하면 중국에다가 총 쏠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 어떡하겠어요? 가상적국인데. 중국이 바라보는 한국은 어떤 가치나 의미가 있을까요? 우선 한국은 그렇게 중요한 나라가 아니에요, 중국에게. 그렇게 뭐 관심을 쏟고 그럴 나라가 아니고요. 한국이 중요한 거는 미국, 일본과의 대치 상태에서 중간에 완충제 역할을 하는 북한과 함께 그런 의미가 이제 제일 크고요. 그다음 민간에 있는 중국 사람들, 중국의 민간인들 입장에서 보면 과거 굉장히 어렵던 상황을 잘 이겨내고 선진국에 돌입을 한 훌륭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현재는 중국과 비견할 수는 없는 그런 나라라고 보죠. 가장 큰 괴리는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땐 현재의 한국은 '저 친구들은 왜 저렇게 잘난 척을 하는 거야?' 뭐 이런 거예요. 미중 갈등이 격해질수록 한국의 포지션이 애매해지는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실은 어떤 대안도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과 각을 세울 수도 있고 중국과 이제 좀 친하게 지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을 테고, 이게 현재 상황은 어떤 방향 하나를 딱 정해 가지고 그걸 '나는 요렇게 할 거야.'라고 하는 것은 좀 어리석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 변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탄력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뭔지가 좀 분명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무엇을 줄 수 있고 무엇을 받으려 하는지도 사실은 분명해야죠. 근데 지금은 제 느낌은 우리 정부는 지금 아무 생각이 없지 않은가. 아니 저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외교부도 그렇고 통일부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우리 동아시아의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 그 그림이 존재는 하는가. 그러면 그 그림이 없는데 '우리는 요래야 되겠다.'라는 전략이 존재할 수 있는가. 그런 전략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 이런 식의 대담이 가능한가. 그래서 저는 계속 주장하는 게, 첫째는 뭐가 됐든지 좋으니 기본 국가 전략이라는 게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게 뭐 아쉬운 점이 있다면 보완해 가고 고정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탄력적으로 운영해 가고, 또 그것을 알아야 개별 부처도 그렇고 또 기업도 그렇고 '아 나라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내 상황은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목전의 상황을 보면 이러니 그럼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네.'라고 결정할 수가 있는데, 이건 지금
국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뭐 중국에서 나와야 되는지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너무나 크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상황 같아요. 중국이 신재생 에너지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는 무엇이고 다른 산업들은 어떤가요? 일단 그 신재생 에너지가 뭐 제 말에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99년 말에 중국이 타이완을 통일하겠다고 국가 방침을 정했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미국과 무력 충돌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상황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경제 봉쇄를 당할 거라는 건 자명한 거고 경제 봉쇄를 당했을 때 최악의 경우 해상 봉쇄, 중국으로 배들이 왔다 갔다를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국이 수입에 의존하는 절대 다른 대안이 없는 그런 물자의 수입이 불가능해지는데 그런 것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에너지와 식량이에요. 그중에서도 에너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에너지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죠. 석유도 있고 석탄도 있고 뭐 원자력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국이 절대적으로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게 석유였어요. 국내에서 필요한 석유량의 70% 이상을 수입해서 써왔어야 됐습니다. 게다가 수입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었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석유를 안 쓰면 됩니다. 그죠? 석유를 안 쓰고 그걸 대체하는 거예요. 그럼 석유가 어디에 사용이 되는가를 봤더니 50% 이상이 교통수단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통수단을 석유가 아닌 것으로 사용을 해야 되겠구나. 그럼 석유가 아닌 거가 뭐가 있을까? 그 대안이 전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별로 의식 못 하겠지만 옛날의 철도는 다 뭐 디젤 엔진 같은 거 썼습니다. 근데 중국의 고속철이 지금 다 전기 쓰죠. 전기 기관차예요. 그리고 전기 자동차로 전환을 하겠다고 1999년에 타이완 통일 방침을 정한 후 2000년부터 그걸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이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전기 자동차라는 거는 그냥 이제 그 과학 시간에 미래에는 이렇게 될 거야. 뭐 이런 이야기였지. 이게 현실 세계의 제품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회사들은 미래 비전으로 컨셉카 같은 걸 내놓고 있었고 그때 중국이 그걸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 기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석 연료 자동차도 제대로 못 만들고 있는 판에 전기 자동차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때 전 세계에 있는 자동차 업체들이 '아 이 친구들이 돌았군.'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 자동차 기업들이 막 전기 자동차 만들겠다고 뛰어들고 "기술 협력하자. 전기 자동차 기술이 우리가 없으니까." 이럴 때 상대들은 안 해 줬어요. 우리나라도 그랬고 벤츠도 그랬고 미국 자동차도 그랬고 다 안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전기 자동차를 제대로 만들지는 못했어요. 그게 거의 10년 가까이 지난 2008년에 테슬라가 전기 자동차를 발표를 합니다. 시장에 나타나죠. 그런데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실제로 타고 달릴 수 있는 전기 자동차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했겠어요? 국력을 다해서 테슬라를 유치합니다. 그래서 테슬라한테 땅도 줄게, 돈도 줄게, 도로 닦아줄게, 에너지 제공할게, 뭐 해줄게 해가면서 상하이에 테슬라 공장을 만들죠. 그러면서 테슬라 공장을 운영하면서 테슬라의 여러 가지 설계 사상 그리고 그 기술 내용, 테슬라도 공급 업체들 있잖아요. 협력 업체들도 테슬라 공장이 중국으로 오면 협력 업체도 공장을 중국으로 옮겨와야 되죠. 그러니까 협력 업체는 또 중국 측과 합작 공장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노하우와 경험이 막 흘러가고 그동안 몇 년 동안을 거기서 중국 친구들이 근무를 하고 배우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나와서 또 배우고 해서 중국의 전기전차 수준이 급격히 이제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서 소위 죽음의 검투장이라고 불리우는 이 중국의 내수 시장에서 이 중국 자동차 회사의 대규모 경쟁이 일어나요. 중국의 전기 자동차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던 자동차 기업이 700개가 넘어요. 이게 그 경쟁 와중에 다 죽어 자빠지고 이제 한 열댓 개 목숨만 살아있는 업체까지 합쳐서 한 열댓 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수백 개의 기업이 망하면서 지금 살아남은 것이 지금의 중국의 전기 자동차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산업 분류를 할 때 과거 산업, 현재 산업, 미래 산업 이렇게 나눈다면 전형적인 과거 산업이 철강, 무슨 화공, 무슨 방직 이런 거예요. 이런 거는 지금 중국이 이제 안 할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는 거, 오늘날의 먹거리, 현재의 먹거리로 삼는 게 그게 전기 자동차, 배터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산업에 보면 전기 자동차 없어요.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는 이미 구현이 된.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25년 동안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 오늘날까지 와서 지금 이제 성과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 산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아직도 미래 산업 같죠? 왜냐? 우리가 안 됐으니까. 우리는 아직 전기 자동차가 보편화됐거나 성숙했다고 보기 어려우니까.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는 이미 일상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전기 자동차를 일이 아니고 국가 전략 차원에서 전력 투구하고 종합적으로 모든 각도에서 노력을 한 결과 오늘날 중국의 전기 자동차가 이제 세계 시장을 휩쓰는 이제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한 결과가 온 거예요. 상징적인 것만 이야기를 하면 첫째는 우주 공간입니다. 우주 공간에 중국은 지금 달 후면까지 도달을 했고 이제 화성으로 보낸다고 하고 우주 공간에 자기들의 GPS 시스템이 이제 완성돼 있고 그리고 우주 정류장도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지금 계속 왔다 갔다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근처도 못 갔죠 지금. 그리고 ICBM 같은 것도 중국은 수십 년 전에 만들어 있지만 우리는 최근에 와서야 ICBM 기술이 완성됐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가 하면은 바닷속으로도 중국은 가장 해저까지 잠수할 수 있는 해저 잠수정도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걸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해저 바닥 1만 미터까지 파고 들어가는 그런 시추 기술도 가지고 있고 지상에서도 지하 1만 미터까지 시구라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해서 땅 밑을 탐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바로 며칠 전에 또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마하 6이 넘는 민간 비행기를 만들기 위한 시험체를 날려서 성공을 했어요. 여러분 마하 6이 넘는 비행기입니다. 군사용으로는 당연히 그 사용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여객기로 만들 거라고 그래요. 대형 여객기를. 이게 실제로는 여객기를 같이 큰 비행기를 초고속 비행기로 만들기 어려운 게 초고속으로 나르기 위한 비행기의 형태가 이 굉장히 공간적인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전투기 같은 거나 로켓 정도에만 활용이 되는데 이게 대형 비행기를 만드는 구조로 만드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한국을 보면 한국의 과학기술 중에 중국을 능가하는 분야가 이제 거의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금년도에 우리나라 과기부가 주요 국가의 과학기술 수준을 평가를 하는데 이게 매년 발표를 해요. 여기서 금년도에 공식적으로 중국의 과학기술 수준이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을 넘어섰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과학기술 수준이 중국에 뒤진 나라입니다. AI의 경우에는 중국이 지난번 양회를 할 때 총리가 AI 플러스를 진행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바로 어젠가요? 중국의 그 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도 방침을 정하면서 아주 명시적으로 AI 플러스를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거에 그 인터넷 플러스라는 말을 썼어요. 기존의 그 전통 산업에 인터넷이라는 요소를 접목을 해서 새로운 형태로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서 현대적인 그런 기업으로 탈바꿈해야 된다. 이게 인터넷 플러스예요. 근데 지금 AI 플러스를 이제 거국적으로 실현을 하겠다는 겁니다. 기존에 각종 기업이 하고 있던 비즈니스에 AI 요소를 도입을 해서 새로운 신시대에 맞는 방향으로 기업 비즈니스 모델을 탈바꿈하겠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업 수가 중국에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제조업체가 중국에 있는데 여기에 AI를 도입한다는 건
중국이 전 세계 최대 AI 시장이 될 거라는 뜻도 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들어 소요되는 여러 가지 AI 기술을 개발하고 만들어갈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미국은 중국의 AI 기술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심지어 자국이 만든 AI 칩도 이제 안 판다는 것이고, 예, 그 AI 칩을 설계하기 위한 툴도 안 판다는 것이고, AI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설비도 안 팔겠다는 것이고, 파는 놈이 나타나면 자국 기업이라도 제재를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AI 전쟁이 내년부터는 정말로 피 튀기는 상황으로 전개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도 경쟁력을 유지하며 가파른 발전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문제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국의 과학기술을 절대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중국은 지금 소위 거국적 과학기술 체제를 지금 동원을 했고, 중국의 기초과학 분야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그 기반이 넓고 오랫동안 투자해 왔다는 거를 좀 인지를 하셔야 돼요. 실제로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는 반도체를 실리콘으로 만들잖아요. 아예 그 광전자 방식으로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을 지금 개발을 성공했다고 발표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기초과학기술 분야가 광범위하게 또 깊게 그 토대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고,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다는 것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1년에 이공계 대학 졸업자만 600만 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1년에 새로 뽑는 반도체학과 학생 수가 30만 명이 넘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장기간 동안 동일한 정권이 거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가는데 과연 아무 성과가 없겠느냐? 부분적으로는 미국을 넘어설 수 있는 성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도는 미국이 하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저보고 예측을 하라면 앞으로 과학기술은 특정 분야, 특히 첨예한 분야에서는 미국 1등, 중국 2등, 첨예하지 않은 분야에서는 중국이 1등하면 미국이 2등, 미국이 1등하면 중국이 2등, 이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현재 이런 현상이 가속되고 있고 3, 4위권 경쟁을 독일과 일본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 분야에 따라서 스웨덴, 네덜란드, 이런 유럽 국가가 끼고 가뭄에 콩나듯이 한국이 나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보면은 한국이 과연 지금 같은 기술 수준, 하이테크 분야에서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저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앞으로 중국에게 추월당하는 분야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게다가 가속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 국가가 또 우리 사회가 이 과학기술 경쟁에 정말 진지하게 뛰어들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과학기술 체제가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범정부적으로 과학기술위원회라는 것도 지금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체제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스탠스가 일반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지금 미국과 중국에 비견할 수 있는 리소스를 갖고 있지 못한데 하는 방식은 미국같이 거대 국가가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존의 그 과학기술 정책 추진이 일반화된 방법을 택했다면 앞으로는 대응하는 방식으로 미국이 이렇게 나오고 중국이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이렇게 한다는, 이렇게 상황 대응적인 방식으로 전략도 짜고 개발도 하고 이래야 될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이제 이공계 잘 안 가고 이렇게 되는 것들에 대한 우리가 어떤 인식을 달리하고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혼란스럽지만
민주주의의 장점이 지도자가 흔들린다 하더라도 민의에 의해서 시스템이 돌아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 관계되고 지정학 관계된 현재의 그 엄중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가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노력을 함께 해주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학기술처럼 우리가 지금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칫 소홀해질 수가 있어서 이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광고를 하나 드리면 지금 그래서 중국의 과학기술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금 책을 쓰고 있는데 내년 초에 나오게 되면 많이들 봐주십시오. 도움이 될 겁니다.